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3-307-116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적극.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3.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이는 법률상 당연 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4-324-972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관제인의 부인권은 파산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파산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 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 재단의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 적극. 회생 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 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 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 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의 배당 방법.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5.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을과 병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갑에게 을 지분의 경매 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병 지분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병 지분의 남은 경매 대가는 병으로부터 잉여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정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을의 파산 관제인이 위 아파트 중 을 지분에 관한
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갑이 을 지분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을의 파산 관제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갑이 정회사를 상대로 정회사가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파산 관제인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갑이 을 지분에 관한 우선 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갑의 피담보 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그와 함께 소멸한 병 지분에 관한 갑의 우선 배당권은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 회복되므로 위 경매 절차에서 갑의 피담보 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 보증인인 병 지분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갑은 위 경매 절차에서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정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5 다 210-218 판결 사건명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 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전부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에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5다 211106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 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 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동불법 행위에서 공동불법 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 손배법이라 한다. 자동차 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 각 호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이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구자동차 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즉 각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보험회사가 자기 차량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 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 부담금과는 구별된다. 사고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 모두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 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 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각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 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 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을의 차량을 충돌한 후 병이 운전하던 이륜 차량을 충돌하여 병이 사망하였고, 갑의 보험자인 정보험회사가 병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을의 보험자인 무보험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회사는 무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중 을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무회사가 정회사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정회사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 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0일자 2024그 834 결정. 사건명 승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1. 민사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률의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한계. 민사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 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 절차가 상속 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07조는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와 별도로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 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 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채무자 회생법 제308조. 이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법의 체계, 입법의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고 채무자 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 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23조.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 절차가 속행된다고 해서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 재단과 파산 채권을 달리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와 달리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1항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법 제435조. 셋째, 위와 같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 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속행되는 파산 절차와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법 제307조에 따라 파산 선고가 있는 때의 파산 절차는 파산 재단과 파산 채권 등 청산의 대상 및 파산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같지 않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파산 선고 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파산 선고 후 상속이 개시되어 속행되는 파산 절차의 경우에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한정 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상속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인 사이에 상속 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 재산 파산 절차에 한하여 한정 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한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대법원 2026년 4월 10일자 2025-9429 결정 사건명 부당이득금 항소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2항에 따라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 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02조의 3,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2항에 따라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제402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 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2-225606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철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 업체인 을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갑 회사의 제철소에서 냉연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이 갑 회사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20034 판결 사건명 자재 임대료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 및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 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서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 공사 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20-126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집행권한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 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집행권한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 제3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한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한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 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 계약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 보호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다 220-131 판결 사건명 집행문 부여의 소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관할 법원인 제1심 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 전속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 강제 결정에 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준다 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이란 집행 권한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 관할로서 성질상 전속 관할에 속한다. 사물 관할 역시 직분 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 권한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 권한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 강제 결정에 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자 2025마 8934 결정 사건명 가처분 2의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 손으로서 적장 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 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 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갑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장손인 병과 을의 차남인 정 사이에 병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정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정이 수십 년간 종손, 제사 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갑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정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되었으나 갑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정이 갑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이 갑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정이 위 승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으로부터 갑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는 갑 종중이 정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갑 종중의 이사 인준 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정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